뉴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부제를 달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북한의 우려 속에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AP 보도 내용입니다. 바이든은 국가들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한라인을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 마지막에 지도자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 협정들을 발표했다. 안보 협력이 주 목적이고, 또한 더 넓혀서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떠한 물리적인 형상에 의한 형태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그 윤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정교해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많이들 안보 공약에 합의했다. 삼국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런데 어쨌든 그 중국은 태평양 버전의 나토 아니냐라고 반발할 것이고, 이것은 군사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의 첫 단계로 본다. 이런 뉴스입니다. 아, 그리고 신미국 안보센터의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담당 선임연구원 김두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본에 있는, 아니 미국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겠죠. AP통신인데, 만약에 다음 사이클에서 한국의 극우 대통령과 일본의 극우 지도자가 당선되거나 트럼프나 그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들 중 누구라도 바이든, 기시다가 지금 쏟고 있는 의미 있고 힘든 일을 모두 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부정적인 우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은 민족주의라고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퍼스트였기 때문에 한미일 이 동맹 이것이 오래 갈 수 있겠냐. 원래 동맹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적과 적이 돼서 싸우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제목은 미국, 일본, 한국은 중국, 북한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는 별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 언론을 제가 미리 이 편집을 안 한 이유는 좀 국뽕 같은 뉴스들을 조선 비지에서 좀 뭐 또는 우리나라 뉴스는 천편일률적으로 뭐 한국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풀어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윤, 바이든, 기시다 공동회견에서 전방위적 공조 강화 한 목소리. 윤 대통령 포괄적 협력 전세계 자유평화 번영의 기여. 바이든 더 나은 미래 구축하는 게 목적. 기시다 필연적이고 시대적인 요구. 조선비즈 보도 내용이고요. 세계 GDP 3분의 1 한미일 공급망 기술 금융 경제 안보 공동체로 해서 뉴시스에서는 좀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일본 FNN 온라인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데서는 미일 정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 미사일 공동 개발의 합의라고 해서 한미일 이번 회담의 내용보다도 한미일 삼국회담 이전에 미일 양자회담에 앞서서 양자회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진은 그리고 세 사람이 나와 있는 걸 했어요. 얘네들 보도하는 속내가 그러니까 왜라는 소리를 듣지. 왜 좁은 놈들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로 언론도 아니고 아메바 타임즈라는 데서
바이든 대통령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장기의 고정화 목표로 하는 의도 뭐 해가지고 뭐 결국 그 얘기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에, 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의 타이밍을 놓치기 싫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3개국의 새 시대가 시작된 의미다. 뭐 이런 표현들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 언론은 아직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지 뭐 예를 들어서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또는 마이니치 신문이라든지 후지 뭐 이런 쪽의 기사는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이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스르프 뉴스를 하는 거에서는 그 GDP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생산 이런 자본주의에서의 재고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재고는 야노스냐 재고 관리 역사는 오래되나 현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야이다. 결핍과 잉여 재고가 불특정하게 동시에 존재하는 게 요즘 현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재고는 회사 목표의 실현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와 예측과 실제 간의 차이로 인해 판매기의 손실, 결품이나 자녀 재고, 잉여 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 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기업의 일상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용어다. 재고라는 것은 납기 약속의 강도 구속력의 어떤 크기를 비교해 본 거고요. 판매 예측은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예측은 하루 단위로 한다면 내일 예측은 오늘 판매한 것만큼 팔릴 것이란 기준을 스루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측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대응할 거냐? 해결책이 있습니다. 버퍼 관리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는 왜 재고를 낭비라고 할까? 그 이유는 도요타가 출발할 때는 다른 그 자동차 메이커처럼 규모가 큰 게 아니고 빈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에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트, 자스트 인 타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던 거죠. 간반 이런 거를 했던 거죠. 다품종 소량 시대에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또한 짧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짧은 단위로 그 모델을 막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그 포디즘과 포디즘을 소품종 대량 공급 시대, 포스트 포디즘을 다품종 소량요구인데 포스트 포디즘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의된 시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 현대도 소품종 대량 공급 업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독과점 업체 같은 경우 기초 소재 이런 경우는 포디즘이 계속 유효하죠. 어쨌든 이렇게 그 양극단 이 요즘 바벨을 제가 좀 인용하는 적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이 양극단의 어떤 그 형태의 그 생산이 필요한 시대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보충 시스템이 공통의 해결책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어낸 미국의 포드 자동차 포디즘의 포드로 인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전개 양상이 변화가 돼 가지고 남들이 하루 일당 2불 50센트를 주던 것을 일시에 그 하루 일당을 5불로 올려준 그런 포드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 방향의 변화에 영향을 줬다. 포디즘이. 이게 생산 방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은근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는 자체 모순 때문에 플로레타리아 혁명으로 붕괴한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이지만 의외로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러시아에서 프로레타 혁명이 급속도로 기동전으로 성공했다. 기동전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그 프로레타 혁명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우파 전체주의 파시즘에 노동자들까지도 빠져 있던 이탈리아에서 공산당 당수 안토니오 그람시는 서유럽은 기동전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이 어려우니 이념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각 분야 지도계층을 파고들어 자리잡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진지전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야권 진보 정권들이 이런 쪽에 이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옛날에 뭐 386 세대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 이석기인가요? 그런 친구 애들, 그런 애들이 그 활동하는 것을 그냥 그 공식화 해가지고 그냥 냅두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음지에 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모 세력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그 박근혜 언니가 그거를 이 당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악수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좌파들 중에서 은근히 약간 진지전을 가야 되는데 쉽게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좌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극자와 극우가 대립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국민들을 혼혈과 분열과 혼동 속에서 해가지고 아주 그 요즘 사회가 또한 어떤 극단화돼 가지고 무슨 살인 사건, 폭력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것들이 이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이런 우리 그 안정된 사회가 아닌 아주 혼란스러운, 누가 또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라고 그런 친구들한테 그 세뇌 공작을 해서 그건 소설입니다만은 제가 공상 소설을 쓴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고 뭘 해결하면 될 거냐,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권 카르텔 아니냐. 어떤 이권 카르텔이냐, 예를 들어서 국가가 허용하는 사기인 주식과 부동산 투기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카지노 같은 거. 그리고 거론 분야 사기성이 농후한 데서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예측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앞서서 스르프 쪽은 예측을 거의 안 한다. 대신 버퍼로 저기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다면은 좌파만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얘네들이 누구한테서 배웠겠냐? 구구 세력들한테 배웠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정권을 잡으면은 해 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네이버 TV의 목로라는 방송인데, 영종도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와 카지노 전쟁,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엮여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작성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권 카르텔에 묶여 있고, 지금 그 민주당 일부는 그 중국하고 너무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뭐 그 이해찬 씨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 뉴스에는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치울 것, 운동권 588 명의 반성문 뭐 이런 뉴스가 8월 16일 날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즘에 전라북도 부안군 여성가족부 새만걸 개발청 이거 아무래도 이거 까부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뭔가 그 레프트 쪽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중국하고 뭔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뭔가 그 이권 카르텔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다. 돈을 엉뚱한 데 썼던 추가 예산 주지 않는 정부 카지노 이권 전쟁, 이렇게 그 제대로 그 식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카지노를 못 치니까 여기에 선상 카지노는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국인 출입용. 그러면은 이게 또 카지노는 돈 세탁과 관련이 깊으니까 어떤 정치인이라도 그거에 관여해가지고 이권 카르텔화 하려는 게 여당 놈들이나 그 야당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라고 해서 지금 뭐 영종도가라 그다음에 뭐 지금 영종도에도 카지노가 뭐 중국 자본 그다음에 뭐 미국 자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진행이 되니 많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오토라는 남자 내 문제만 생각하느라 남들 생각을 안 했어.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해서 남들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 뉴스, 그러니까 뉴스는 보고 있는 건데, 은퇴 후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해 보려 했던 그는 자이든 타이든 동네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친절과 봉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은퇴한 자 상꼰대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고령자 늑다리들이 돼서 이 사회에 폐만 안 끼쳐도 좋지 않겠냐.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준까지는 안 되고 저는 혼자 외롭게 살더라도 자기 문제를 그 해결을 뭔가 해야 되겠죠. 다만 도시 아파트 밀림에서는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영화 감상 표현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 밀림 지역에서 옆집에 뭐가 어떻고 불편한 상황이 뭔지 서로 움닫고 살고 있는 거니까요. 하얼빈 대전투 또 메달이라고 되어 있는 2016년에 러시아 영화인 것 같아요. 중국 북동부 만주 하얼빈. 왜 인용을 했냐? 그러니까 저희 선대가 해방 후에 1948년에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지는 것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서 하얼빈에서부터 가족과 함께 남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들은 얘기가 많아서 무단장과 하얼빈 그리고 방대한 만주 모스크바 총사령부는 1945년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저갈 거 빤히 알고서 옛날에는 그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일본이 맺었는데 미국이 그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오니까 섬을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결사항쟁을 그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오펜하이머 하이머 영화도 봤지만은 뭐 잠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결사 항쟁들을 하니까 아주 학을 떼가지고 원자폭탄 두 개로 그 다음에 이 소련이 또 내려오니까 더 이상 그 할 수 없다. 아, 그, 그 2차 대전에는 그 소련과는 그 연합군이었지만은 그 독일이 없어지면 경쟁자가 될 거란 건 미국에서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그 히토시 소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사단을 소련한테 남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첩보를 그 핫도 장군 귀에 들어가 가지고 천황이 항복한 마당에 우리가 지금 왜 싸웁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소련 사령부에서 일본군 수송기로 위장한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이 똑같았던 모양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하얼빈 낙하작전을 승인해서 하얼빈에 비행기가 일본군 비행기처럼 뭐 일본말로 했겠죠. 뭐 저 러시아 놈들 일본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격렬한 전투로 일본군이 패하고 여기에서는 하토 장군이 생포되는 그런 거로 영화 결말이 끝납니다.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마당에 끝까지 자살 폭탄으로 대항했던 대본영 일본 군부가 과연 천황을 모신다는 자들일까? 천황이 항복했으면 자기네들도 항복해야지 충신이지 결국은 천황만 앞세워 가지고 지들의 권력 이런 걸 위해서 명치 유신 세력들을 무시하고서 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생각으로 대본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들이 군부 세력을 자기네들이 대본영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일본 결국 오펜하이머에서 뭐 일본을 생각해서 그런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원폭이 터지는 장면들은 다 없습니다만은 일본이 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